네, 잘 쉬었어요? 아, 지난 시간에 한 게, 우리가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너무 빨리 해서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공소장에다가 기재된 사실, 그것이 공소장 기재된 공소사실인데,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있을 때, 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바로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이 이것만 심판이 대상이 돼서 이것만 판단을 받더라도 이거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모든 범위에서 이 판결에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이 효력이 미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판결이 효력이 미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게 재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이고 재판이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곧 공소 제기의 효과가 거기에 다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공소 제기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 범위가 되고 또 잠재적인 심판 대상이 되고 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 범위가 된다. 또는 일사부재리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만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판결이 효력이 미치게 된다면 한번 공소장에 기재를 잘못해버리면 이거는 실제로는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니까 실제로는 심판받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은데 판결이 효력만 미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요 공소사실 처음에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했지만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것을 바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해요. 공소장 변경. 그래서 요렇게 확정시켜서 요 판결을 그러니까 요 확정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심판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죄의 일부만 기소하더라도 그 공소 제기의 효력은 전체에 미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일부만 기소를 하더라도 전체에 다 효력이 미치는 걸로 보는 게 공소제기 효력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따라서 이것이 심판 대상이 되고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고 기판력의 효력 범위가 된다라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검사는 그 공소사실 일죄의 전부를 기소하는 것이 맞겠죠. 기소하는 게 맞는데 검사가 고의든 또는 과실이든 일죄의 일부만 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5대를 때렸는데 3대 때렸다고만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상해를 가했는데 폭행으로만 기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일부 기소만 했을 때 그 기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범죄가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검사가 요거를 나누어서 근데 빨간 부분만 기소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견해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소불가분의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 248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죄 일부의 기소도 전부에 미치니까 전부 다 기소를 하라는 취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죄 일부라면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그 법률 규정 자체가 일죄 일부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소도 허용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절충설도 있긴 하지만 우리 판례나 다수의 견해는
일죄의 일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논거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일죄의 일부만 기소해도 괜찮다 검사가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검사가 개인 어떤 범죄자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들을 봐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기소도 그에 비춰봤을 때 허용되지 그렇죠. 검사가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검사의 권한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기소 재량주의라고 하죠. 그죠? 검사에게는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도 있다. 따라서 전체 범죄 사실 중에 전부를 다 기소할지 일부만 기소할지에 대한 재량도 있다. 그러한 그것은 이제 단지 형식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형사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죄 일부의 기소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범죄는 이렇게 검사에게 재량에 맡겨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지만 이런 이제 판례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간죄 같이 친고죄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친고죄죠. 강간죄가 곧 친고죄에서 폐지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라고 했을 때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하지 않고 폭행 협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검사가 아니라면 강간죄를 폭행 협박으로 기소할 리는 없고 그렇게 기소하지는 않죠.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폭행 협박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 거죠. 강간죄가 참 나쁜 범죄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는 이걸 처벌하고 싶은데 피해자는 강간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고소를 하지 않거나 또 고소를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피해자의 의사를 생각하면 뭐 검사의 의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피해자도 처벌을 하고 싶은데 고소기간이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강간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고 결국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폭행 부분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을 통해서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인데 이 성교 부분은 어차피 친고 부분을 날리고 폭행 부분만 보면 즉 폭행도 주로 이제 이런 처벌의 필요성이 강한 것이 근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을 한 경우를 보게 되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때렸기 때문에 공동 폭행이 되죠. 공동 폭행이 돼서 폭처법 위반죄가 되고 이것은 뭐 반의사 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어서 바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검사가 이거를 폭행죄로 또는 폭처법 위반죄로 기소를 할 때 이러한 기소를 허용할 것인가, 이러한 기소대로 폭처법만 유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물론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친고죄라고 전제하고 네, 얘기해 봅시다.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가 만약에 저렇게 분리해서 폭행 협박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면은 취지에 어긋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강간죄를 친고죄라는 이유는 근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검사라도 아무리 국가라도 처벌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이제 강간죄의 취지인데 근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자기 판단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폭행만 처벌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소기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어쨌든 법제도가 고소가 지났을 때는 친고죄로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런 이제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폭행만 요 죄만 따로
요거와 요것이 단순히 붙어 있는 경합범이 아니고 폭행과 성교가 합쳐져서 하나의 범죄인 강간죄라는 범죄가 딱 성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폭행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서 폭행죄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돼서 폭행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 폭행죄라는 죄는 아니다. 이건 강간죄일 뿐 폭행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것을 무죄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었는데 판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경우에 이게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죄가 아니고 요 두 개 이렇게 친고죄의 취지상 요 두 개를 분리해서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의 취지에 반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단 하여튼 판례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떨까? 이제 지금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폐지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폐지됐는데 검사가 이것을 폭행죄로 기소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요? 왜냐하면은 네, 그 법이라는 게 무조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범죄 어떤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걸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서 폭행죄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법의 취지를 검사가 자의적으로 몰각하는 게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경우는 검사가 저걸 폭행으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네.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 공소 기각 판단하는 게 맞나요? 이유는 일단 그 앞에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공소제기 절차가 왜 절차가 위법할까요? 무슨 법에 어떠한 법리에 위반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것을 이제 친고죄가 아니니까 이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일반적인 범죄 이 범죄 중에 일부를 떼내서 기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는 즉 일죄 일부의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죄 일부의 기소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한다. 라고 하는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물론 뭐 우리 학생이 그런 논리를 취하고 뭐 나중에 대법관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현재 판례는 일제일부의 기소를 허용하는 거죠. 일제일부의 기소를 허용한단 말이지. 그런 판례 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어떨까? 그런 판례하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사에게 재량이 있다. 폭행죄로 기소할지 강간죄로 기소할지 재량이 있다.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릉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하여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것을 보면 이렇게 공소 제기랑 관련해서 공소 제기의 효과까지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 것처럼 이 파란 것이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실이라고 해요.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파란 것과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건을 추가할 수 있죠. 다른 사실을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초록색이 추가됐다고 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에 의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해요. 공소장 변경 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우리가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추가하는 것이지 이제 공소장 변경이 하나죠. 앞에 거는 하나였는데 지금 두 개가 됐죠. 그래서 변경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이 아니라 만약에 근데 새로 추가한 사실이 이렇게 빨간 것처럼 원래 공소사실과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사건이라면 저런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빨간 것은 그럼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 만약에 해보다 보니까 이제 파란 게 원래 기소했던 그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은 검사가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철회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기소했던 사실을 철회하는 것, 이것도 역시 공소장 변경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검사가 공소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소장 파란 거를 기소를 했고 저 이제 초록색을 기소를 더 하고 싶은데 이 파란 거가 자기 생각은 유죄인 것 같은데 파란 게 무죄일 가능성도 있다. 자기는 유죄라고 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파란 것이 무죄라면 그래도 초록색이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초록색을 예비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비군으로. 그러니까 주로 나는 파란 거라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파란 것이 아니어도 초록이 유죄가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파란 것만 기소했다가 초록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비적 추가죠. 예비적 추가, 예비적 변경이라고 해요.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처음에 공소장을 처음에 제출할 때부터 이렇게 기재할 수 있어요. 주의적으로 파란 것이고 예비적으로 초록색이다. 판사님이 보셔서 만약에 파란 게 유죄라면 파란 걸로 유죄를 해주시고 파란 게 유죄가 아니라면 초록색을 유죄로 해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처음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소장 제기할 때 예비적 공소 사실을 같이 제기하는 것도 있고 공소장 변경은 후에 이 예비적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지우고 뭐 마지막 남은 것까지 지워버렸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공소장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남은 공소 사실을 뺐어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거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소장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공소장이 없어진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소 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소 취소는 원래 하나의 사실을 기소했다가 그거를 빼는 것, 전부 빼는 것도 공소 취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처음에 검사가 빨간 것과 초록색을 같이 기소했다고 해요. 빨간과 초록색을 같이 기소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다른 사건이니까 이거는 그 두 개의 사실이 기소된 것이죠. 두 개의 사실이 기소된 거고 두 개의 사실, 전혀 별개의 두 개의 사실이 기소된 것이에요. 이랬을 때 전혀 별개의 두 개의 사실이 기소됐는데 그중에 하나인 파란 것을 뺐을 때 하나인 파란 걸 뺐을 때 그래서 빨간 것은 남아 있더라도 이것은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 이 초록색을 없앤 공소 취소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요 파란 것과 초록을 같은 재판부에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취하지 않고 파란 것은 서울에 초록은 부산에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같은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중 기소는 공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중 기소로 평가를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 달라도 이중 기소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뭐 파란 것을 이렇게 처음에 기소했다가 파란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심판 대상은 파란 것이 아니고 초록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최종적인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가 이제 최종적인 판단 시점이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민사소송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가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민사소송에서는. 그런데 형사에서는 판결 선고할 그때까지 이 변경된 사실을 판결의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시점이 그 판단 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 변경과 관련돼서 몇 가지 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 공소시효가 언제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 공소 제기를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공소장을 변경을 했을 때 공소시효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됐을 거냐, 이런 문제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분묘 발굴로 기소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묘 발굴죄는 되지 아니고 미신고 개장죄가 되었을 때, 요 미신고 개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 처음에 기소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공소시효 안쪽이면 요것이 그러니까 공소시효 내에 기소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요 사건과 요 사건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구체적인 사실과 제명은 다르지만 이때 이미 기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소 제기 시에 기준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어려운 건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소를 제기할 때 주의적 공소 사실과 예비적 공소 사실로 두 개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적, 예비적 공소 사실로 두 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이제 예를 들면 주의적으로는 뇌물 수수, 예비적으로 배임 수재 이렇게 기소를 했다고 해요. 배임 수재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되죠. 공무원이어야 되고, 우리 특별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게 뇌물죄에 관해서 의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은행 임직원이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문제됐던 것은 이제 재건축 조합장이 문제됐었던 것인데, 그게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경우여서 검사가 만약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법적으로 평가된다면 뇌물수수고, 공무원이 아니라면 배임 수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뇌물 수수가 아니고 배임 수재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죄, 주의적인 무죄, 예비적으로는 유죄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아주 행복하죠. 여기는 무죄 났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면 이제 예비적인 경우 것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했어요. 상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상고심에서 예비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뇌물수수죄는 유죄고 배임수재죄는 무죄가 되겠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는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상고심에서 다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게 되냐면, 주의적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고 예비적은 상고심에서 무죄가 되니까 결국 돈도 받았으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사건 주의적과 예비적인 것은 어차피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즉 사건이 같다고 보는 거죠. 사건이 같으니까 요것만 상소를 했어도 같은 사건,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 한 사건이 모두 다 대법원으로 올라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사건도, 그러니까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다투지 않더라도 대법원까지 2심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기하고 내려가서 결국은 항소심에 가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다시 이제 파기환송한 뒤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법원과 똑같이 원래를 이렇게 요걸 유죄로, 요걸 무죄로, 그러니까 주의적인 것을 유죄로 해가지고, 그럴 땐 예비적인 거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주의적인 것 유죄로 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랬을 때 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뇌물수수하고 배임수재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범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형이 높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뇌물수수가 더 낫겠죠. 공무원에 대한 그 공무의 연결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죄고, 원심에서는 이게 무죄고 이게 유죄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1년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요. 1년을 선고를 했다. 그랬는데 위에 올라가서 뇌물수수죄가 유죄다라고 하면 1년 갖고는 안 되겠지. 요건 예컨대 원래 선고했으면 이게 2년짜리였다. 라고 하면 그럼 파기환송 후에 법원이 2년의 선고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혹시 또, 네, 말씀해 보세요. 네. 2년을 선고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원래 원심에서 정해진 형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하는 것은 네.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한 사건이어서 이게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뇌물수 때문에 2년 선고했다 하면은 피고인이 상고를 할 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게 있어도 무서우니까 상고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좀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는 바꾸지 마라. 그래서 좀 잘못되었어도 1년으로 그냥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그래서 이제 소위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그 고소가 안 된 것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소 제기했을 때는 친고죄였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공소장 변경된 뒤에 그 비친고죄는 이제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거죠. 원래 친고죄인데 공소 제기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하자가 치유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이 변경돼서 비친고죄로 바뀌었을 때는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조세범 같은 경우에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발 불가분은 한 사건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도 그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